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 문장이 기괴한 이유를 먼저 짚고 넘어가죠. 자기 손으로 만든 발명품을 두고 만든 사람이 직접 이게 너무 커지면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고 경고한 겁니다. 발명가가 자기 발명품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게 단순한 노인의 푸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가 만든 그 물건이 지금 이 순간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일대 주주이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어떤 미국 주식도 결국 이 사람이 시작한 흐름 위에 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가장 조용히, 가장 거대하게 움직이는 권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선의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죽기 직전까지 자기 자식을 저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남자가 누구인지부터. 존 보글은 192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1929년이요. 대공황이 시작된 바로 그 해.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평생 돈의 거품과 붕괴를 지켜볼 사람으로 점지받은 셈이죠. 그는 1951년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졸업 논문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투자회사의 경제적 역할. 21살짜리 청년이 이미 펀드라는 물건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내린 결론이 평생의 신념이 됩니다. 펀드는 운용사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졸업 후 그는 웰링턴이라는 펀드 회사에 들어가 초고속으로 승진합니다. 1970년대 초 40살 즈음에 회사의 최고 자리에 오르죠. 여기까지는 완벽한 성공 신화입니다. 그런데 그가 욕심을 냅니다. 당시 시장을 휩쓸던 공격적인 고성장 펀드 운용사와 합병을 밀어붙인 겁니다. 이른바 고고 시대, 주가가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초 시장이 무너지자 그 합병한 펀드들이 같이 박살납니다. 책임을 지게 된 보글은 1974년 1월 자기가 정상에 올려놓은 그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본인이 나중에 평생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한 사건이죠. 굴욕이었습니다. 45세 업계에서 잘린 남자. 그런데 여기서 영웅서사가 시작됩니다. 쫓겨난 바로 그 해 1974년에 그는 뱅가드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1976년 8월 31일 인류 최초의 일반 인용 인덱스 펀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름은 퍼스트 인덱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발상은 단순했어요. 잘난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봤자 어차피 대부분은 시장 평균을 못 이긴다. 그러니 차라리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서 수수료를 거의 0에 가깝게 깎아버리자. 월가의 반응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보글은 이 펀드를 출시하면서 1억 5천만 달러를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실제로 모인 돈은 1130만 달러였습니다. 목표의 채 8%도 안 됐어요. 인수주관 은행들은 너무 창피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글의 바보짓, 보글스 폴리라고 불렀죠. 경쟁사였던 피델리티의 회장 에드워드 존스는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그저 평균 수익에 만족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누가 평균이 되고 싶어 하겠냐는 거죠. 당시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혁명은 인덱스라는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실 학계에서 이미 떠돌던 개념이었습니다. 보글이 진짜로 바꾼 건 회사의 소유 구조였습니다. 뱅가드는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회사 자체를 소유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보통 자산운용사는 외부 주주가 따로 있어서 투자자한테 받은 수수료가 그 주주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뱅가드는 펀드 투자자가 곧 주인이라 운용으로 번 이익이 다시 투자자에게 수수료 인하로 되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비유하자면 손님이 곧 가게 주인인 협동조합 슈퍼마켓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 가격을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구조가 만든 숫자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1980년대 평범한 액티브 펀드는 매년 1.5%에서 2%의 수수료를 떼어갔습니다. 뱅가드 인덱스 펀드는 0.1% 안팎이었고요. 1%포인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30년 복리로 돌리면 그 작은 수수료 차이 하나가 최종 자산을 몇 배씩 갈라놓습니다. 보글의 평생 신념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비용이 중요하다. 수익률은 누구도 보장 못하지만 수수료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줄인 만큼은 100% 투자자 몫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남자의 진짜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보글 본인은 이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고도 평생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재산은 약 8천만 달러였습니다. 큰돈처럼 들리지만 같은 시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한 해에 수억,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걸 생각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만약 그가 뱅가드를 평범한 영리회사로 차렸다면 본인이 억만장자가 됐을 거라고 여러 차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일부러 포기했어요. 자기가 부자가 되는 대신 수억 명의 평범한 투자자가 수수료를 덜 내게 만드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조차 보글을 두고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평했죠. 자, 여기까지가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비웃음 당하던 발명품이 30년 만에 세상을 점령합니다. 1990년대 들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가 퍼지면서
인덱스 펀드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마침내 2024년엔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패시브, 즉 인덱스 자금이 액티브 자금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합니다. 종목을 직접 고르는 사람보다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진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1993년 ETF라는 물건이 처음 세상에 등장합니다.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죠. 일반 인덱스 펀드는 하루에 한 번 정산되니까 자주 거래할 수가 없는데 ETF는 장중에 1초 단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시장은 환호했어요. 그런데 보글은 격노합니다. 왜냐고요? 그가 인덱스 펀드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사놓고 가만히 묻어두게 만들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ETF는 정반대로 사람들을 하루 종일 사고 팔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보글의 표현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는 거래야말로 투자자의 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ETF를 두고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ETF는 그 유명한 명품 엽총 같다. 아프리카에서 큰 짐승을 사냥하기엔 훌륭하고 자살하기에도 훌륭하다. 도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로 자기 발등을 찍는다는 거죠. 2012년에는 ETF를 두고 투자 신탁의 책임자가 아니라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돈을 굴릴 때 벌어지는 일이라며 21세기 최고의 마케팅 혁신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었어요. 그런데 비극의 정점은 따로 있습니다. 보글이 그렇게 싫어한 ETF를 결국 그가 만든 회사 뱅가드가 직접 출시하게 됩니다. 2001년의 일이죠. 경쟁사들이 ETF로 돈을 쓸어 담는 걸 보면서 시장 압력에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글은 이사회에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미 그는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 뒤였고 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다. 창업자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결말이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보글의 혁명이 너무 성공해서 생긴 부작용. 인덱스 펀드 운용사 세 곳, 블랙록과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사람들은 빅3라고 부릅니다. 이 셋이 굴리는 돈을 합치면 블랙록이 약 11조 달러, 뱅가드가 약 9조 달러,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약 4조 달러로 도합 24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세 회사는 S&P 500 기업의 무려 88%에서 최대 주주입니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도 여러분이 아는 거의 모든 미국 대기업의 가장 큰 주인이 바로 이 셋이란 뜻이에요. 보글이 평범한 투자자를 위해 시작한 혁명이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본 권력 집중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가격 발견의 죽음이라는 더 깊은 문제가 나옵니다. 시장이라는 게 제대로 굴러가려면 누군가는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를 따져보고 사고 팔아야 합니다. 그게 액티브 투자자들이 하던 일이죠. 그런데 인덱스 펀드는 그런 판단을 아예 안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무조건 사고 돈이 빠지면 무조건 팝니다. 펀더멘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시장 구조를 비판해온 전략가 마이클 그린의 분석을 빌리면 패시브 자금은 가격이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오직 자금 흐름에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래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격을 따지지 않는 매수자가 시장의 다수가 될 때 벌어집니다. 인덱스에 편입된 종목은 돈이 들어올수록 자동으로 더 사들여지고 그래서 더 오르고 더 오르니까 인덱스에서 비중이 커지고 그래서 또 더 사들여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울의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펀더멘털과 가격이 점점 분리됩니다. 그래서 보글은 죽기 직전 마지막 경고를 남깁니다. 2017년 그는 시장의 4분의 1 정도가 인덱스화된 현실을 지켜보면서 만약 모두가 인덱스만 산다면 결과는 카오스이자 카타스트로피라고 말했습니다. 거래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자본을 소득으로, 소득을 자본으로 바꾸는 시장의 기능 자체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듬해인 2018년 11월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직접 칼럼을 씁니다. 인덱스 펀드가 너무 강력해졌다고 소수의 손에 미국 상장 기업 대다수에 대한 의결권이 집중되는 위험한 지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글이었죠. 자기가 만든 혁명의 부작용을 만든 사람이 마지막 힘을 짜내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6일 보글은 89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떠난 직후 미국 시장의 패시브 비중은 50%를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시청자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코덱스, 타이거 같은 코스피 200 주종 ETF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패시브 투자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빅3, 블랙록과 뱅가드는 삼성전자 같은 한국 대표 기업의 주요 외국인 주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보글이 미국에서 시작한 그 흐름이 한국 증시의 가격 발견 메커니즘도 똑같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인덱스나 싸라는 보글의 가르침은 개인에게는 더없이 합리적인 조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합리적인 조언을 따르는 순간 시장 자체가 가격을 매기는 능력을 잃어간다는 역설.
개인에게 옳은 것이 전체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건 한 영웅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평범한 투자자를 위해 80%가 넘는 수수료를 깎아줬습니다. 본인은 그 대가로 억만장자가 되기를 포기했고요. 그런데 그 선의의 혁명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죽이고 소수의 자산 운용사에게 사상 최대의 권력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의도, 거대한 결과. 모든 혁명은 창시자의 의도와 다르게 끝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글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 운용의 상식을 가져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너무 널리 퍼진 나머지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가격을 따지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풍경이에요. 다음 시대의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격을 따지는 사람이 멸종한 시장은 과연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 끝까지 파고드는 분석. 이게 이 채널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같이 파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